자, 이제 무선공학 개론입니다. 올해 무선공학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아주 쉽게 풀 거고, 예년에도 쉬웠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쉬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쭉 보면서 정리를 합시다. 1번입니다. 다음 무선통신기술 중에서 최대 전송속도가 가장 낮은 것. 하니까 여기는 일단 무선 랜, 지거비, 블루투스, LTE 중에서 일단 이 두 개가 축약되죠, 그죠? 무선 랜하고 무선 팬이죠. PAN이니까. 근데 이 팬 중에서는 UWB요. 울트라 와이드 밴드만큼은 초고속이었고, 그죠? 그냥 여기는 적당한 속도가 802.15.1이라고 했고, 그럼 여기서 적당한 속도에서 처음에는 고속을 만들려고 했죠. 802.15.3이라고 했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홈 네트워크 구성해가지고 고속하는 일은 거의 안 쓰더라. 그래서 이제 초저전력을 쓰면서 전속을 했던 그게 뭐라고요? 지거비 통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맨날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서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 드래그를 했거든요. 드래그를 했는데 같은 문자가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이 드래그가 될 때 무조건 하나가 없어질 부더라고요. 그래서 100 같은 거 보면 10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수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O고 이게 B죠. 문자 두 개가 중복되는 것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일단 오타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오타 수정한다고 했는데 저는 안 보였는데. 자, 2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맨날 보던 거죠.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4가지 주파수 대역 중에서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거, 뭐 카, 쿠, C, S인가요? 2에서 4, 그죠? 4에서 8, 12.5에서 18, 26.5에서 40. 뭐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이건 역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아는 거니까. 아날로그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광대역 FM 방식에서 점유 주파수 대역 폭이 AM 방식보다 넓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AM에서는 BW는 얼마요? 2FM이고 FM에서 BW는 2FM 플러스 2ΔF 또는요 2FM에 1 플러스 MFM의 제곱 방식,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넓다. 그 다음에 FM 방식이 AM 방식보다 잡음의 세기에 영향이 적다라고 돼 있고, 그죠? AM 방식도 잡음에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FM 방식에서 변조 지수가 증가하면 FM 신호의 평균 전력도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죠. 변조 지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진폭이 증가하진 않더라. 진폭의 변화를 만들 수는 없더라. 그럼 진폭이 변하지 않으면 주파수가 바뀌고 진폭이 바뀌지 않으면 전력도 변화가 없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력이 나오면 이건 전압의 관점이지 주파수 관점이 아니더라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통신 문제가 아니라 회로 문제잖아요. 기초 전기 전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AM 방식에서 변조지수가 1보다 큰 경우에 과변조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 자, 펄스 변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표면화된 신호로부터 원래의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로페스 필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PAM 신호에서, 그죠? 그래서 원 신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로페스 필터를 사용을 하더라. 펄스 진폭 변조인 PAM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요즘 많이 쓰는 게 샘플 홀드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 예전에 처음에는 개념적으로 확인됐던 것은 이건 순시 표본화 형식 이런 게 기본이었는데 이건 구현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더라. 그래서 요즘은 뭘 쓰더라고요. 이게 샘플하고 이 구간을 홀드시키고 그 다음에 또 샘플하고 홀드시키고 샘플하고 홀드시키고 그 다음에 샘플하고 홀드시키고 샘플하고 홀드시키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더라. 표본화 정리에 따라서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는 메시지 신호의 최대 주파수의 2배다. 맞고, 그죠? 그 다음에 균일 양자를 사용하는 PCM에서 양자 비트 수가 1비트 증가하면 신호대 잡음비는 몇 dB요?
6dB가 증가하더라. 6dB 법칙 6n 플러스 1.8 해가지고 나와 있던 이런 내용이니까 알아서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특성 임피던스가 55옴인 무손실 전송 솔로에 100옴의 부하 저항을 연결했을 때 이번에 안테나 문제는요. 이상한 이 임피던스 매칭 관련된 문제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안테나 공부 따로 안 해도 다 풀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특성 임피던스가 50옴이고 100옴일 때 여기서 지금 이제 부하 저항을 연결했을 때 부하쯤에서 신호의 반사 개수하고 정제파 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정제파 비는 바로 2라고 보이고요. 반사 개수는요. 이건 100 더하기 50분의 100 빼기 50 해서 150분의 50 해서 3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건 진짜 전혀 틀릴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신기가 3기가의 반송파 주파수로 신호를 10W로 송신을 합니다. 안테나 이덕이 20dB고요. 시스템 손실이 10dB고 그 다음에 경로 손실 112dB 이다. 수신기에서 수신 전력은 얼마냐? 그래도 20dB.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걸 dBm으로 물어봤으니까 이걸 그냥 dBm으로만 표시해 주면 되죠. 그죠? 얼마요? 40dBm. 그럼 40dBm에서 20 더해지고 손실이 총 손실이 얼마요? 122 손실이니까 80 빼기 122 하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42. 뭐 진짜 이런 문제는 그냥 편하게 줬죠. 그죠? 그래서 경로 손실 자체를 구하라고 한 문제도 아니고 뭐 그냥 주어진 형태로만 나와 있으니까요. 자, 무슨 채널에서의 전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봐라. 경로 손실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LT죠? 얼마요? 그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페이딩은 수신 신호의 세기가 공간 혹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현상이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수신 신호의 세기가 계속 변동하는 현상. 그래서 그걸 페이딩이라고 했고, 이건 맞을 가능성이 훨씬 아주 높고, 이건 확실하게 맞고, 그죠? 그 다음에 무선 채널의 전파 특성은 주파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수신단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페이딩이 안 생긴다라고 되는데, 자기는 안 움직이더라도 주변 환경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페이딩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기억 니은만 답이다. 각변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PM 신호의 위상은 메시지 신호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변한다. 이건요, 이 선형적이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거죠. 그죠? 그냥 4번 수식력. 거의 PM은 뭐야? 거의 일단 시스템을 볼까요? MT라는 신호가 FM 변조됐어. MT라는 신호가 PM 변조됐어. 그죠? 그 다음에 MT라는 신호가 적분해서 PM 변조됐어. MT라는 신호가 DT분의 D에서 미분해가지고 FMS.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선형적이라는 것이 MT가 그대로 K배해서 출력에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면 충분한데, 그래도 수식을 적었을 때요, VPM은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KMT. 이런 식이 적힐 수 있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세타인데, 세타가 MT에 그냥 K입에 나오니까 비례한다. 선형적인 관계다라는 그런 이야기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각 변조는 메시지 신호에 대해서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는 선형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게 메시지 신호에 대해서 중첩의 원리가 성립된다. 이거는 잘 모르는 내용이죠. 일단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신호에 대해서 중첩의 원리가 성립된다. 하나의 M1이 있고 M2가 있으면 그 M2에 대해서 또 PM을 하면 여기만 바뀌죠. 그러면 이 신호에서 M1하고 M2가 동시에 뭐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하면 여기 위상이 동시에 어떻게 바뀔 거냐, 뭐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내용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쨌든 선형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첩의 법칙이 성립된다라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M 신호의 건사적인 대역폭은요, 변조지수하고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FM 신호의 건사적인 대역폭은 이거하고 이건데, 이건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1 안 하고 변조지수가 1보다 많이 크면 그냥 이거하고 이거의 건사적인 곱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메시지 신호하고 변조지수로서 구할 수 있다. 메시지 신호를 적분하여 위상 변조를 하면 PM 신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지 신호 적분하면 맞나요? 적분하여 위상 변조하면 FM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거 2번이죠, 그죠? 그래서 2번 수식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답은 몇 번이죠, 그러면? 답은 우리가 모르는 2번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2번밖에 없고, 그래서 선형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중첩의 법칙을 만족할 때 했는데, 이게 M1T가 들어간다.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은요, FM은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K의 M1T다. 그럼 여기에 M2T가 들어간다. 그럼 여기는 PM2는요,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K의 MT, M2T, M1T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이걸 더하면요, 더한 것은 그냥 이거 두 개 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더한 형식이 될 거고, 그러면 이때 M1하고요 M2T를 이렇게 더하면 이게 M1 플러스 M2가 될 거고, 이걸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요,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여기만 K에 M1T 플러스 M2T VPM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똑같이 했어.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거하고 이게 같냐라는 그런 원리에서 이게 같다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선형성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게 틀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걸 몰라도요, 나머지가 맞으니까 답은 2번으로 가야지, 그죠? 자, 그림과 같은 산란계수 S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S가 뭐 약자죠? 스캐터링입니다. 산란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산란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S 파라미터의 정의 중에서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그 전송 이동, 문제가 답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 이거요, 아무것도 몰라도요, B1하고 B2는요, 여기는 인가되는 거고 여기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V인의 플러스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 정방향이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다가 시스템에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면 V인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반사파입니다. 그래서 입사파, 반사파. 출력 측에서도요, V 아웃에 플러스가 되고 이게 V 아웃에 마이너스입니다. 이 줄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줄을 통해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림이 좀 이런데 들어가는 것과 이걸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게 투포트죠. 그러면 우리는 B1은요. 여기서 반사돼서 나오는 것. 반사돼서 나오는 것은 S11에 뭐야? S11에 A가요? A1인데 여기는 A를 쓸까요? 하지 맙시다. V인 마이너스는 반사돼서 나오는 것은 S11에 V인 플러스요. 인간 입력 측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플러스 S12에 Vout 플러스. 그래서 여기서 뛰쳐나오는 건요. 여기서 들어갔다가 부딪혀서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것과 출력에서 뭔가 신호가 들어오면 그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출력에서 되돌아오는 성분과 입력에서 들어갔을 때 반사가 돼요. 그래서 이 S11이 입력에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출력에 나오는 것의 반사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사계수를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출력에서 입력으로 되돌아오는 성분의 비율이고요. 그리고 Vout 마이너스는요. 출력으로 나오는 신호는 S12의 Vin 플러스. 입력에서 넣어주는 신호가 출력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S22의 Vout 플러스죠. 출력에서 신호를 넣으면 그게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출력 측의 반사계수. 이건 입력 측의 반사계수. 얘는요. 출력에서 입력으로 전달되는, 역으로 귀환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달되는. 그럼 문제의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전달 이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파라미터 해석을 할 수만 있다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수식을 볼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건 입력에서 출력으로 하면 답이 다 적혀 있는 문제예요. 아무도 몰라도요. 근데 이런 S 파라미터를 한 번도 안 써보니까 이게 나오면 당황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못 풀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풀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그 센스를 발동하기가 힘들었어요. 일단 국어 영어 국사에서 너무 되어가지고 센스를 발동한 상황이 힘들어서 아는 사람만 좀 풀었을 것 같은. 그래서 초고주파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파라메타하고 이쪽이 좀 차이가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책에 있는 거, 어디 다른 데 있는 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산란계수 해가지고요. 스캐터링 파라메타 해가지고 일반적인 저주파회로 이론과는 달리 초고주파에서는 신호의 파장이 아주 작아져가지고요. 저주파에서는 파장이 이런데 제품은 요만하거든요. 근데 얘는 파장 자체가 제품하고 그 부품의 크기하고 비슷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호의 파장이 회로 소자의 크기하고 비슷하여 전압 전류를 공간적으로 파동으로 간주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입자가 흘러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가 파동의 개념이 되더라. 그래서 저주파회로에서는 다른 포트의 단락 개방이 용이하나 초고주파회로에서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단락 개방 조건이 달라지며 불안정하다. 그래서 초고주파에서는 뭐예요? 선로가 이마트할 때 이 길이가요. 이게 여기를 단락시켰을 때 이 길이가 4분의 람다가 되면 단락이면 여기는 개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길이가 2분의 람다면 이건 단락이면 단락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락이다라고 여기서 들어봤을 때 단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불편해지더라는 거죠. 주파수에 따라서 이 값이 단락이 됐다가 개방이 됐다가 바뀌니까 이런 낮은 주파수에서는 단락이면 그냥 끝까지 단락인데 이게 높은 주파수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더라. 따라서 특성 임피던스로 정합을 시켜가지고 측정하기에 용이한 그 산란계수를 사용해서 쓰더라라고 하고, 그래서 이 정합회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V1, V2 해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 뛰쳐나가는 것 관련된 거,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달되는 것, 출력에서 입력으로 되돌아오는 것, 뭐 이런 요소로서 나타내 주더라라는 것 정도는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반사계수라는 거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얘는 어쨌든 여기요 S11을 구할 때
V2를 0으로 하고라고 하니까 다른 V2를 0으로 한다는 말은 이게 V2 단락하는 거 맞아요, 그죠? 단락하고 그때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때라고 지제를 뭐 하더라고요? 매칭 시켜놓고요. 그래서 매칭 회로를 연결을 시켜놓고 사용을 하는 게 하나의 다른 거하고 다른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성이더라라는 거 이것만 봐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자, 뭐 크게 힘든 문제가 유일하게 이번 시험에서 힘들었을 만한 문제가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죠? 금방 그 문제가 힘들었을 문제예요. 자, 10번요. 위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적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하고 동일한 속도로 공전한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뭐 상업용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이런 게 있다. 이건 보자마자 답은 하고 넘어가야죠. 그죠? 쿠 대역의 통신 위성에서 상향 링크의 주파수가 하향 링크의 주파수보다 우리 보통 항상 6,4라고 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거. 뭐 14, 12. 이 쿠는 이거네요. 그죠? C밴드고. 정지궤도 위성은 지표면에서 약 36,000km에 위치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AWGN 채널에서 채널 대역폭이 15kHz이고 신호대 잡음비가 31인 경우에 이론적으로 구한 채널 용량. 이건 모의고사에 30일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죠? 어쨌든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적중인가요? 자, 어쨌든 알아서 보시면 되죠. 자, 12번. 진폭 변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반송파 억압 양측 파대 더블 사이드 밴드 SC 변조 방식은 동기 목적이 SC 쓸 때는 동기를 써야 된다. 반송파 전송 양측 파대 더블 사이드 밴드 TC 변조 방식은 반송파 억압 양측 파대 방식에 비해서 송신 전력의 그 효율이 떨어진다. TC는 33%가 맥스라고 했죠. 여기는 100%가 맥스인데. 잔류 척파대 변조 방식에서 신호의 대역폭은 싱글 사이드 밴드 방식보다 크고 더블 사이드 밴드보다는 작더라. 여기도 봐요. SS인데 고쳐야 되는데 여기는 고쳤는데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싱글 사이드 밴드 변조 방식은 대역폭을 적게 차지하므로 영상 신호를 전송하는 데 유리하여. 이건 TV 전송 똑같은 폭이죠, 그죠? 이건 VSB를 많이 쓰지 SSB를 안 쓴다. 레이더에서 송신기하고 수신기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 송신한 신호가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로부터 반사되어서 수신되는 전력은 송신기와 목표물 사이 거리에 이게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반비례하는가. 이건 근래에 몇 번 나왔어요. 그죠? 제가 모른다고 했던 내용인데 우리 제풍이 아저씨가 자기가 안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해주고 다음 수업 때부터는 정의를 할 건데 어쨌든 근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런 거라면 이건 R제곱분의 1이죠. 그죠? R제곱분의 1인데 다시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것까지 근래에 나왔던 문제 계속 나왔던 게 R 4승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4승분의 1이니까 이건 기출문제 분석을 좀 했다면 당연히 R 4승분의 1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갔다 오는 것은 R 4승분의 1이다 라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기우다 안테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덕과 관련한 빔 패턴은 대부분 도파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야기우다 할 때 지향성은 이 도파기의 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이걸 단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덕이 커진다. 즉 지향성이 예리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5개 정도까지는 이덕이 팍팍 정교하다 그죠? 8개 정도까지는 적당하게 커지다가 그 이상으로 많아져 봤자 효과가 별로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그래서 도파기에 의해서 잡아든다. 투사기에서 도파기를 향한 예리한, 여기 투사기라고 했고, 그죠? 이게 도파기인데, 투사기에서 도파기를 향한 이쪽이죠? 이쪽 방향으로 예리한 지향성이 있다. 도파기 수를 증가시키면 이덕이 증가된다. 1번하고 3번이 같은 말이네요. 그죠? 반사기의 길이는 도파기 길이보다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조금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2분의 람다보다 길고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보다 짧고 뭐 이런 형식을 쓴다. 이건 R, L, C 이런 개념이라고 했고, 그죠? 무선의 근거리 통신망인 무선 랜의 기술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 이건 맨날 기출이죠, 그죠? 여기. 여기는 세 개를 두 개로 했네요, 그죠? 어쨌든 드래그가 좀 이상해요. 왜? 제가 버전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어제 저녁에 드래그 했다가 문제 만들고 오늘 아침에 이거 이제 PPT 만든다고 나름 욕봤습니다. 이건 그 설명 필요 없죠? 무슨 애니까. 여기 맞췄죠? 이거 던질 뻔했어요. 자, FM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M 신호의 대역폭은 항상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AM이죠. AM의 대역폭은 EFM, 더블 사이드 밴드의 개념이겠죠, 그죠? FM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파수 편의는 반송파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델타 F는요, FM에서는 뭐요? KFM이죠, 그죠? 그래서 KFM이고 뭐 이런 거 반송파하고 무관하죠. FM은 여기는 EFM이 델타 F, 그죠? 그 다음 변조지수는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과는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M은 뭐야? FM분의 델타 F죠. 그래서 이게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이 이건데,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이라는 거. 이게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 좀 이상한데, 최고 주파수, 그죠? 사용 주파수. 메시지 신호라는 게 베이스밴드 신호라서요. 대역폭의 의미가 차단 주파수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관한 게 아니죠. 광대역 FM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간접 FM 방식은 주파수 채배기를 사용한다. 근데 광대역 FM을 생성하기 위한 간접 FM 방식은 주파수 채배기를 쓴다라고 했는데, 간접 FM뿐만이 아니라 직접 FM에서도요, 주파수 채배기를 쓰는데요. 어쨌든 거기 내로밴드 FM에다가 뭘 써가지고요, 한 주파수 전이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N배 해가지고 만들면 이 전체를 뭘로 만들 수 있다고요? 이게 와이드밴드 FM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광대역 FM을 만들 때 이 채배기를 쓰더라. 근래에 이런 우리 기출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역시 받으시고, 이거 마지막 모의고사에 이 시스템 나와가지고 했던 그런 형태인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도 그래도 나름 모의고사 봤던 모의고사를 가지고 조금 이득을 얻었던 부분 같아요. 그림과 같이 특성 임피던스가 50인, 여기가 50이래요. 전송 슬로와 이게 200이겠죠? 부하가 200옴입니다. 200옴인 부하를 임피던스 정합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임피던스가 ZT고 길이가 4분의 람다 인 슬로를 삽입하였다. 삽입된 슬로의 임피던스는 얼마짜리냐라고 했을 때 항상 2개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가운데 거하고 같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100인가요? 그래서 100짜리다. 자, 18번입니다. LTE 시스템에서 상향 링크에 사용되는 다중 접속 방식. 이걸 제가 이번 수업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번 모의고사 하면서 강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작년에는 맨날 했는데 이론하면서는 했는데
이거 기출, 근데 기출이죠. 기출이니까 충분히 풀었던 것 같아요. 단원별 하면서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수업하면서 이상하게 이 부분을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 맞췄을 거라고 봐요. OFDM에서, 그죠? 여기서 이까지는, 여기서 내려보낼 때는 OFDMA를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밑에서 올려보낼 때는 OFDM을 쓰면 문제점이 PAPR이 너무 커서 전력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잘 안 쓴다. 그래서 단말기는 전력을 많이 못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쓸 때는 어떤 방식을 쓴다고요? 싱글 캐리어 방식의 FDMA 방식을 쓴다. 이건 맨날 이야기했던 하나의 내용입니다. 셀룰러 이동 통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지구국에서 단말기로 통신 채널을 우리 셀룰러에서요, 지구국이 있고 단말이 있으면요, 단말에서 지구국으로는 상향이죠. 지구국에서 단말로 내려올 때는 하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향 링크라고 사용을 한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순방향이라고 했어요, 역방향이라고 했어요. 이 하향 링크하고 같은 게 순방향이죠. 그죠?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여 셀을 섹트로 분할을 하면 동일 채널 간의 간섭이 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CDMA는 주파수 재사용 개수가 1이 돼 가지고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 다른 채널의 간섭 신호가 나한테는 잡음이니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더라 라고 하고, FDMA에서도 역시 뭐 재사용하는 곳이 가까우면 분명히 간섭이 좀 더 많은, 동일 채널 간섭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용 주파수를 3등분 해가지고 이쪽 F1, F2, F3를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면요, 여기서 여기 보낼 때 하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F1을 많이 쓰고 F2, F3를 하면, 여기서 원래는 전체 주파수를 다 쓰면 여기 있는 애는 여기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영향이 좀 더 큰데, 이걸 분할해서 사용을 하면 여기서 여기 보내는 거하고 여기서 여기 보내는 거니까 얘가 이 영향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동일 채널 간섭을 줄일 수 있다. 재사용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주파수 재사용은 거리가 먼 지구 간에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주파수 재사용은 여기 썼던 주파수를 이 정도에서 다시 쓰는 뭐 이런 기술을 이야기를 하더라. 단말기 대 단말기 간에 직접적인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게 셀룰러 이동 통신이 아니라, 셀룰러 이동 통신은 무조건 기지국을 가서 이렇게 교환기를 거쳐서 단말기로 가는 이런 구조가 기본이죠. 이거는 무선 랜 같은 데서, 그죠? 사용하는 애드옥 네트워크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펄스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펄스 반복 주파수가 작아질수록 최대 탐지 거리는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대 탐지 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펄스 쏘고 여기서 또 쏘버리면, 전파를 여기서 쏜 전파가 여기서 되돌아오면요, 여기서 쏜 게 여기 되돌아온 걸로 오인을 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안 하려면 펄스의 반복 주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크게 하면 이건 분명히 오인하진 않더라 라고 해가지고 주기를 커야 되고, 그래서 펄스 반복 주파수가 작아지면 주기는 커지죠. 주기는 커지니까 최대 탐지 거리를 크게 할 수 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듀티 사이클은요, 펄스 폭이 작아질수록 작아진다. 듀티는 뭐야? T분의 T죠. 펄스 폭이 작아지면 듀티도 작아진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죠? 탐지 거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펄스 주기는 신호의 왕복 시간보다 보다 작아야 된다. 이건 탐지 거리의 정확성을 위해서 펄스의 주기는 신호의 왕복. 좀 전에 이건가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신호가 왔으면 여기서 온 신호인지 여기서 온 신호인지에 대한
모성이 생긴다고 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분명히 이게 펄스 주기죠. 그러면 이게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인 이 값이 주기가 더 커야만 되니까 지금 이제 탐지거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펄스의 주기는 신호의 왕복 시간보다는 작아야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더 커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평균 전력과 피크 전력의 관계는 이게 Pmax하고 Paverage죠. 그래서 평균 전력과 피크 전력의 관계는 펄스 폭과 펄스 반복 주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레이더 하면서 이거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아무튼 잘 봐두시고요. 이건 지금까지 펄스 레이더 문제에서는 제일 자주 등장했던 게 최소 탐지 거리 관점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최소 탐지 거리보다는 그죠? 최대 거리를 관점을 2개나 이렇게 설명을 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고, 지금 풀어봐서 알겠지만 문제가 풀 게 없어요. 진짜 이거 공부를 좀 제대로 한 친구들은요 10분 안에 이 문제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거의 없어가지고, 그리고 계산도 아주 깔끔하게 그냥 작게만 해버리는 그런 문제라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시험이라는 게 그날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를 잘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거기 고득점을 못한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험은 한 90점입니다. 90점은 무조건 10분 딱 투자해서 90분을 내지 않으면 이게 자기가 잘한 시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는 20분을 투자해도 한 80점 받기가 조금 힘들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우선은 10분 투자해서 90점을 못 받으면 공부를 안 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돼요.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좀 힘들어도 많이 힘든 건 아니었거든요. 뭐 예년에 비해서 엄청 힘들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년보다 약간 다른 그 생소한 내용이 한 2개 나와가지고 힘들게 느껴졌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점수는 전공에서는 많이는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국어, 영어, 국사 공통 과목이 너무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야 영향을 좀 덜 받았겠지만, 공부를 좀 덜한 친구들은 점수가 그래도 좀 제대로 안 나왔을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첫 시험입니다. 첫 시험은 항상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라는 걸 대충 알았으니까 나머지 내용 정리 좀 잘 해가지고 거기 다음 시험부터 더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본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